부총리님, 제가 선원퇴직연금 제도의 이제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고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네네. 우선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해외 취업 선원들이 63억 불의 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양어선이 한참 성행했을 때 2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파독 광복 관할사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더 못 미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한때 원양어선이 성했을 때 원양업으로 잡은 어획물이 총 수출의 5% 이상이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자랑하는 휴대폰 수출 점유율이 6%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출 물류의 98% 이상을 이 선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마저 지금 외국 선원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적선에 승선한 한국 선원이 총 몇 명이냐면 37,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 선원이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국 선원의 비율이 약 40%를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율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외국 선원들이 우리나라 선원을 전부 대체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헛된 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학기술인 공제해 연금이 있거든요. 퇴직연금. 그 제도에 한 2천억 원 정도 돈을 지원금을 내놨어요. 근데 단지 지금 전체 선원에게 한 650억 정도 주면은 이 제도가 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충격이 심하니까 그냥 단계별로 하자는 얘기예요. 외항선은 내항선은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첫째 가장 도입하기 쉬운 외항선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 274억만 좀 내놔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근데 지금 보통 육상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선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이 길이 아예 봉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16년에 이 선원법을 개정해가지고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그런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년간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만 5천 명이면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여기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일자리 몇 조를 쏟아부으면서 여기에다가 274억 못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선원들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경제 발전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시 등 유사시가 되면은 선박 징발해야 돼요. 동원해야 됩니다. 이럴 때 외국 선원들이 많다면은 어떻게 그 동원이 되면 누가 그 선박을 운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운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선원들, 그 다음에 전시 상황에 필요한 이 선원들을 보호하고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선원퇴직연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274억 4단계별로 했을 때 전체 해봤자 650억입니다.
예, 지금 거하고 저 양현 씨는 아까 거까지 답변을 같이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언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공부가 짧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만큼 이렇게 제가 좀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준칙이나 이제 또 다른 부처 내지는 이제 직역 간의 이제 형평과 조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저희 실무자 또는 실무 책임자들이 선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제 직역하고의 관계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좀 검토할 수 있는 보고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이제 일자리 수 늘어난 것과의 관계에서 지난번 정책 질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7월 숫자 늘어간 5,000명 늘어난 거를 가지고 이제 일자리 예산하고 많이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면은 분명하고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 17년에 일자리가 32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에 14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17조 추경해서 또한 11조, 그중에 물론 직접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 32만 개 일자리 만들어지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부문과 사회 서비스 부문이 7월달 같은 경우를 굳이 예를 들더라도 3만 명 늘어난 것 중에 다른 쪽에서 예컨대 시설 관리나 음식 숙박 도매에서 한 18만이 줄었지만 궁극적으로 3만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일자리 쪽에서 뒷받침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했던 이런 예산들이 전체 일자리 만드는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최근에 악화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 제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본예산 또는 금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서 이 일자리에 대한 역할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는 결국은 시장과 민간 부분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역동성을 좀 보이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일자리를 포함한 재정적 또는 부족하지만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민간과 이 시장 쪽에서 일자리 만드는 쪽에 저희가 애를 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언제쯤 이게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정책 질의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원인, 경기적인 원인, 또 일부는 정책에 따른 효과가 일부 있었겠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또 경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또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짚어보면서 또 일부 이렇게 좀 보완할 것들이 어떤 것인 걸 다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적인 상황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 재정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거시 정책 또 필요한 미시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기 쪽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적인 원인은 산업, 시장, 또 경제 구조 문제, 심지어는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또 나름대로 보고 있어서 제가 언제쯤 이게 좋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단기적인 여러 가지 재정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집합과 또 조금 긴 호흡으로 가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국민과 시장에게 좀 희망을 주면서 좀 분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좀 보이고 일자리도 좀 희망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우선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데 네. 주력을 하겠습니다.